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과 평화롭게 뵐 수 있다는 게 꿈 같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2월 3일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었죠. 저희의 평화로운 일상, 다음 날을 기약할 수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깨지고 나서 이게 지속 가능할까라는 걱정도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원래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산타들의 정치 수다라고 하는 컨셉들을 대거 수정해서요. 이 옆에 계신 6분들과 함께 비상시국회의 컨셉트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 6분들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한자리에 모신 것은 처음이거든요. 이 귀한 분들 함께 오셨으니까 좀 반갑게 환영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저도 이제 그럼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김준일 평론가 자기소개, 오늘 출연 소감, 그리고 지금 이 시국이 어떠한지 짧게 이야기로 시작해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사실 그, 공개 방송한다고 그래서 산타 복장 입고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찍었는데 참 그게 무색하게 이렇게 참 비상한 시국이 됐는데 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고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해외에서는 실제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내란 수괴가 지금 아직도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뭐 나오고요. 하지만 우리는 국난이 있을 때마다 선조가 무능해도 의병이 일어나서 임진왜란을 끝냈고 외환위기가 왔어도 금모으기를 해서 끝냈듯이 우리 시민들의 혁명으로 이 사태를 끝낼 수 있고 평화롭게 다시 일상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시청자 아니 우리 청중분들 시사인에 응원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 주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재밌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지 않으시죠? 그래도 안녕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분위기에 맞지 않겠지만 제가 보수우파 패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탄핵에 반대합니다. 즉각 끌어내려야 됩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도 이렇게 고난이 없는 분들이 한덕수, 한동훈 이런 분들이 질서 있는 퇴진하겠다, 국정을 안정시키겠다, 이거는 헌법상에 있는 권리들이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빨리 끌어내려서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여러 선배, 후배님, 또 김은지 기자님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과사회 연구소의 연구실장, 사실 저 혼자 있는 곳인데 박성태입니다. 네. 사실 바로 12월 4일 날 제가 SBS 김태현 변호사 대타로 앵커를 하는데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이구나라는 거를 딱 하다 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아주 운이 좋게 다행스럽게 지금 이 순간은 안녕한데 사실은 불안감이 많죠. 왜냐하면 망상의 세계에 빠져 있는 위험한 사람이 계속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의 힘으로 조만간 안녕하게 될 것으로 믿고 저희가 계속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들 저도 많이 듣고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안녕하고 여러분들도 안녕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일단은 우리가 계엄령을 해제해서 이미 시민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너무 잘해주셨고 너무나 훌륭하셨습니다. 이제는 이기는 건 이기되 어떤 방법으로 이기냐, 어떻게 매듭을 짓느냐 하는 일만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한번 우리가 뜨거운 손을 마주 잡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시간 머지않았다. 궁시렁 말이 많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주권자인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얼마 남지 않은 이 어떤 그 혼란한 시기를 빨리 매듭짓고 진짜 한 단계 국가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또 찬란한 어떤 그 국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이제는 위대한 설계가 시작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아입니다. 투표를 하면 항상 꼴찌를 하는 김민아인데 산타를 포기한 시사인 측의 굉장히 현명한 결정이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무슨 산타는 산타입니까, 그죠? 산타가 중요한가? 네. 이 탄핵을 하라고 그랬더니 한씨들이 정권을 훔쳐가지고 한씨 정권을 만들어놨는데 네,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뭐 길게 얘기하는 거는 이따가 다 해도 되니까요. 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네, 앞으로 한번 뉴스를 보십시오. 생각대로 되나?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 많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말씀들이 나오는지를 잘 들으시면 그게 어떻게 흘러갈지도 다 아실 수 있을 테니까 기대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보수의 종말 저자 작가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123 쿠데타가 일어난 날 밤에 방송 녹화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국회 앞에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안으로 좀 넣어야 되는 역할을 해서 이제 경찰과 대치 중에 소리를 하도 질러가지고 목이 아직까지도 좀 쉬어 있는데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16년도 탄핵은 검찰 권력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미완성의 탄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검찰 정권의 윤석열을 탄핵하는 이 탄핵은 저는 시민 주권 기반의 저는 완성형 탄핵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완성형 탄핵의 목표인 우리 시민 주권 회복을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주권자 여러분들께서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은 어떠한 혼란도 전 시민들의 힘으로 완벽히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시간 중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이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핵심 질문 이것으로 시작을 하고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가장 궁금해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채운다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이 6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OX 판넬을 준비하지 못해서요. 지금 마이크 살짝 내려놓으시고요. O인지 이렇게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인지 X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채운다. 하나, 둘, 셋. 야, 전원 X고요. 여기 현장에서도 O를 드시는 분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모두의 희망과 바람 그리고 혹은 뭐 정세 분석이 섞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X. 저희가 사실 12.3 쿠데타 이후부터 생방송들을 긴급하게 좀 이어가고 있어서 여기에 계신 저희 고정 패널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때 박성태 앵커 그리고 이제 장성태 소장님은 요 탄핵 쿠데타 이후에 처음 뵙거든요. 먼저 좀 마이크를 넘기고 싶습니다. 임기 못 채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전망 때문에 그러시죠? 저희가 방송을 못했다고 쿠데타 동조 세력은 아니라는 거, 예? 그거부터 말씀드립니다. 방송한 날 저녁에 이거는 제가 됐어요. 다 했어요. 임기 채우기 어렵죠. 불가능하죠. 지금 국수본에서도 지금 피의자로 입건했다라고 하고 있고 또 탄핵이 이번에는 안 됐지만 또 어느 순간에 탄핵 될 수가 있어요. 그냥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너무나 극명하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단히 좀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약간 감정이 잦아들면 우리가 그냥 수습하는 형식으로 가면은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시간을 좀 질질 끌 수 있다? 그러면은 다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여론, 민심에 의하면 이것은 임기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탄핵을 당하든지 본인이 뭐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해서 곧 아마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간혹 이제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의가 늘 승리하는 건 아니다. 역사의 수레바퀴에 정의는 300년에 한 번씩 승리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늘 정의가 승리하도록 노력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300년이에요? 그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숫자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너무 우리가 결과가 안 나온다고 낙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늘 정의가 승리하도록 가는 과정에서 그냥 내가 그 과정에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살아요. 그런데 이번 건은 마치 12월 3일 이후에는 12월 4일이 오고 2024년이 지나면 2025년이 오는 것처럼 너무 명백하고 단순한 일이어서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이 그 임기를 채울 거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아주 당연한 자연 법칙이다. 의심할 이 아주 단순한 정의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결국은 어느 시점에 오느냐가 가장 큰 핵심일 거고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일부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준일 평론가 언제 옵니까? 그 시간.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 못 넘긴다고 봅니다. 예. 이번 달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얼마 안 네. 남았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요. 네, 객석에서 박수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예. 진보는 정치 지도자를 교주로 여기고 보수는 군주로 여긴다, 왕으로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어떤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은 핵심은 이제 보수 쪽에 좀 있는데, 그러니까 왕이에요. 신민들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 지금 신민이다. 그러니까 이런 쿠데타도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용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용병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왕을 배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첫 번째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국민의힘이 이거를 계속 방탄을 유지할 정도로 유능하지가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미 친한 아니면 한동훈 측하고 지금 윤석열 측하고 완벽하게 지금 내전, 그 당 내에서도 내전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예를 들면은 오늘 MBC 오전에 7시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한동훈이 6개월 내에 이거를 윤석열의 임기를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당에서 공보문이 나왔어요. 공보. 그런 사실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의 뜻대로 되지도 않고, 윤석열이나 지금 친윤 쪽은 이제 윤상현의 입을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 윤상현 의원이 거의 윤석열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저께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김건희 특검도 반대해야 된다라를 제일 먼저 주도적으로 얘기했던 게 윤상현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한동훈 끌어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상당해요. 지금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윤석열을 방탄을 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이미 자기들끼리 이미 권력을 두고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제가 보기에는. 예. 사실 김준일 평론가는 저희 방송에서 아주 오랫동안 윤한 공멸론을 밀고 계셨던 분인데요. 이야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해오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제가 아마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 방송에서 썼을 거예요. 그 얘기를. 예, 윤한 윤석열, 공멸론 같이 한동훈이 망할 거다. 공멸할 것이다. 예, 이런 지금 말씀. 정확하게 한동훈이 이 판단을 함으로써 내랑 공범이 됨으로써 끝났다. 한동훈도. 전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또 어제 국회 장면을 보고 실망하신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은기 변호사님 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 특히 이제 그 표결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직접 보내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좀 이야기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도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국회에 갈 수는 없지만은 의원들에게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라.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자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라는 그 뜻을 제가 몇몇 의원들한테 문자를 넣었는데, 응답률이 낮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잘 현명하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현명하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국민의힘, 제가 뭐 보수의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거를 늘 보고 있었지만은 어제도 가장 최악의 결정을 다 한 번에 했습니다. 그것도 실력인데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골라가지고 한 번에 패키지로 밀어붙이는지 참 놀라웠고요. 그래서 어제 표결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 표결에는 반쪽만 들어가서 김건희 특검은 또 부결을 시키고, 또 대통령 탄핵은 온몸으로 결사항전하면서 저지하는, 그러면서 내란 공범이 되는 이 일련의 사이클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사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그 남은 권력의 고깃덩어리를 우리 둘이 나눠 먹자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대놓고 선언했거든요. 오늘 담화문 발표는 그 두 사람의
고깃 덩어리 나눠 먹기다. 저는 뭐 제2의 저는 계엄 선포와 유사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번 달을 넘기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주권자의 함성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전 지속적으로 이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들려줘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부결 이야기를 저희가 한참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각에 사실 시민들은 정말 어제 춥지 않았습니까? 그 바깥에서 떨면서 제발 탄핵을 가결시키라라고 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셨는데 저희 기자들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모습 저희 지금 뒤에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열기를 전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 심지어 오늘 외신에 난 제목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라가 아니라 정당을 택했다. 뭐 이런 식의 제목 기사까지 나오고 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언제쯤 될까요, 김종대 의원님? 아니 뭐 저는 점쟁이는 아니고 그래서 뭐 그걸 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그런데 오늘 외신이 다 그거예요. 이제 그 계엄 해제할 때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굉장히 그 찬사를 보내던 외국 언론들 논조가 바뀌었어요. 탄핵이 이제 무산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혼란이 시작이 됐다. 이게 전반적인 외신의 평가고 또 제대로 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장 실망한 건 바이든 정부가 실망한 것 같거든요. 조속한 회복을 원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탄핵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아쉬워하는 거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지한파들이 이제 한국에서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혼란을 굉장히 걱정하는 뭐 저는 동맹의 품격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트럼프 집권 이전에 끝내야 돼요. 트럼프는 이걸 달리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뭐 민주주의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어떤 그 스타일로 접근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동포들하고 통화를 많이 했는데 무조건 트럼프 전에 바이든 시기에 이 정치적 혼란이 매듭이 지어야 된다. 이걸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어디 비단 미국뿐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누굴 끌어내리고 뭐 윤석열을 탄핵하고 심판한다 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윤석열 탄핵 이게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 이상으로 그걸 탄핵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되느냐 그것도 적시에 보여줘야 되느냐 이런 면에서 좀 굉장히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고 그런 만큼 결과에 반드시 책임을 지고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그 뭐 아침에 한덕수 한동훈 담화는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장애가 생긴 거고 이걸 근거로 해서 아주 침몰하는 배에서 어떻게든 그냥 혼자 살려고 그 나무 조각 하나 붙들고 매달리는 아주 비루한 권력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 세계가 그걸 주문하고 한국의 어떤 책임 있는 좀 매듭을 짓는 이런 모습을 전부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 거기에 그런 요구에 응답하는 거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거기에 응답하고 책임 있는 결과를 내놓는 거다. 이게 정치의 소명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거였습니다. 네, 그 시기에 대해서 김민하 평론가님은 1월 중순, 지금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1월 10일 이제 트럼프 집권 전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김준일 평론가께서도 12월 아니라고 했는데 그 시기가 그럴 때쯤이라고 보시나요? 윤 대통령 임기 못 채운다라고 하셨는데. 김용대 의원님은 그래야 한다 당일을 말하신 거고 김준일 평론가님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제 이번 달 안에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이제 당위와 현실 말하신 거지 않습니까? 당위로 보면은 오늘 내려와야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이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려와야죠. 1분이라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근데 현실론을 말하면 현실론을 얘기하면은 저는 이 국민들의 이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을 버티지 못한다. 이 한시 정권이 한시 정권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뭐 중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을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제 가져간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이 두 한씨가 모여서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아주 가증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민의힘 당사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거를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하얀색으로 다 칠해놓고
그걸 다 애써 가렸다. 예. 그렇죠. 하얀색으로 칠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 이 아무것도 아무 글씨도 없고 아무 색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칠해놓고 거기서 무슨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면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손을 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방은 얘기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은 왜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손을 뗄 방법이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입니다. 그대로 두면 탄핵하지 않는 이상 계엄을 선포한 사람인데 군 통수권자이다. 이 사실은 굳이 감추고 있는 것이고 뭐 한덕수 총리가 대신 통수권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가증스러운 장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한덕수 총리가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예산을 이제 통과시켜야 된다. 이 혼란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한덕수 총리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 계엄을 막았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리고 막지 못했으면은 직을 그만뒀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직을 그만뒀어야 되는 사람이 탄핵을 안 하겠다고 한 사람하고 같이 서서 혼란을 막아야 된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가증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처리해야 되니까 야당이 협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일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민주당이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너무 많은 탄핵과 무슨 뭐 헌재에다 너무 많은 거를 내서 윤석열을 헌법재판소로 보내도 탄핵을 처리해가지고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보내도 이걸 처리하는데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 있는 퇴진을 해서 빨리 끌어내리는 게 더 빨리 상황을 정리하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막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어떤 쟁점을 숨기고 있는 거냐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 법적으로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군 통수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한덕수 씨가 뭐 행사하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윤석열은 이 직무 정지가 공식적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이런 쟁점들을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자들이. 그러면 이것은 내란 수괴하고 공범이 되는 길을 스스로 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모르겠냐는 거예요. 다 알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곧 다음 주에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항의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뭐 국민의힘이라는 이 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여론도 듣고 할 것인데 과연 배겨내겠느냐.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구상한 이 계엄 시나리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패러디 포스터도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뭐 술에 취한 것 같다. 뭐 이게 뭐 긍정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근데 우리 국내 최고의 계엄 전문가 김종대 의원님이 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지금 드러난 사실들만 봐도 이 계엄 음모에 관계된 사람들이 공관회의한 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난 3월이지 않습니까? 저의 의심은 총선 망하면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 아이디어 어디서 왔느냐? 총선 지면 총선 망하면 계엄으로 일발 역전해가지고 이 게임 무효 선언하고 다시 하자 여기서부터 온 것 같아요. 저의 이제 추정은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사람이 이 독재자가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어쨌느니 무슨 뭐 공정과 상식이 어쨌느니 헌법이 어쨌느니 하고 있었던 건데 국민들이 그거를 용인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뭐 무슨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유지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용인하겠습니까? 그래서 못 버틴다 더 이상. 네. 12월 3일 이후부터 김민하 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저희 방송에서 언급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쭉 풀어주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국민의힘은 왜 그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보수의 지형에 가장 밝은 장 소장님이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요? 국민의힘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오늘 유튜브 생중계잖아요. 나중에 유튜브 방송이 다 끊기고 우리 마이크 끄면은 제가 그 탄핵 전날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관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하실 수 있는 것 좀 하셔야 돼요. 감옥 가요, 나 지금.
아니 저 감옥 가면은 뭐죠? 뭐. 지금 곧 이번 달 안에 정권 끝난다고 김준일 평론가가 말씀하셨잖아요. 한 달만 잘 도망다녀. 한 달만 도망다녀? 에? 저희 대표가 이야기해달라고 하십니다. 변호사비 대주실 건가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탄핵을 하게 되면 6개월 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려와야 되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새롭게 치러야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시간을 끌어서라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 같은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올해 안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후년에 지방선거 때 같이 대통령 선거가 치르게 되면 그 안에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는 혐의가 있을 것이다. 이재명이 없는 그런 대선을 치러보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탄핵을 시키지 않은 것은 본인들도 다 알죠. 잘못됐고 반헌법적이고 창피하다는 거 다 아는데 오로지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거의 90% 이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탄핵 트라우마라고 하는 워딩에 대해서는 어제 방송에서 신인기 변호사님이 트라우마 있으면 병원을 가셔라 이렇게 일가를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또 다른 또 보수 잘 알이신데 지금 이 상황이 가진 보수의 어떤 생각 좀 신 변호사는 이제 보수 아닙니다. 아니에요. 해석해 제가 주시죠. 저런 공격을 몇 년 동안 받다가 탈당을 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보수 정치인으로서 너무 참담해요. 사실은 제가 있었던 정당이기도 하고 사실 이런 거를 제가 미리 그래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라는 걸 예상하고 저는 탈당을 결심을 했던 거거든요. 이 보수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한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배신자 낙인입니다. 배신자 낙인으로 찍힐까 봐 어제도 그 이해되지 않는 결정을 하면서 의원들이 동시에 나간 겁니다. 뭐 몇 명이 돌아와서 뭐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배신자 낙인이 크다고 보고 또 하나는 권력에 대한 끝없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수 정당에서 권력 재창출 얘기할 때마다 제가 재창출 얘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미 창출한 권력이나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재창출 얘기를 하는 게 순리에 맞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권력 재창출 얘기할 때마다 이건 너무 살이 안 맞는다. 근데 지금도 탄핵까지 목전까지 온 이 내란 상태를 중단시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본인들이 권력을 놓지 않겠다. 이 기득권에 저는 발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셔야 되고 뭐 탄핵 트라우마 이런 얘기들을 하길래 그 국민들은 계엄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트라우마 있으면 병원 가라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국민들 앞에 본인들 권력 놓기 힘들다고 아등바등 징징거릴 게 아니라 저는 순리대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는 두한 씨의 저 아주 그 비열한 야합이라고 저는 보는데 국민 주권주의를 우리 헌법 1조 2항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차기 권력도 순리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가 심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대선을 치러서 우리 주권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정하는 정권이 이 사태를 수습하고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고 계시는 박성태 실장님의 말씀도 궁금한데 이 보수의 지금 이 지형과 이후에 정말 다음에 탄핵안이 올라가면 그럼 통과가 될 수 있는 건가 이 걱정인 것 같거든요. 일단 다음 주에 또 탄핵안 표결이 올라가잖아요. 이르면 그때, 늦어도 그 다음 안에는 통과될 거라고 봐요. 다음요? 그거 그러니까 4주. 예, 아주 4주? 오래 걸려도 4주. 아, 4주 안에 된다. 4주 안에. 왜냐하면 오. 어제 저도 여의도 집회 트럼프 방송 임기 끝나고 전. 가보니까 가보니까 시민들이 일단 저희 집만 봐도 어제는 큰 딸만 갔거든요. 오늘은 둘째 딸도 갔어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응원봉 들고 갔나요? 예, 아. 봉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갔고 점점 커지고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이 못 버텨요. 그리고 김종대 의원님처럼 많은 정보를 또 가지신 분이 이 계엄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 국민들이 아주 공부할 만한 사실들이 계속 속속들이 나올 거거든요. 어차피 못 버팁니다,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지금 의원들도 자기 이익을 찾아서는 계속 지금은 추상적으로 계엄 같은 것만 있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무겁고 정말 비극이죠. 근데 점점 여기에 이 속내 디테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못 버팁니다. 자기들이
완전히 배신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길어야 서너 번째 안에는 탄핵 소추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국민들이 있습니다. 계속 매주 이 추운데 나가가지고 또 압박을 넣어야 되는 거군요. 압박은 넣어야 되죠. 아, 참 우리 압박은 넣어야 국민들이 되고. 고생이 많습니다, 진짜. 예. 예. 일단 날씨가 좀 따뜻하기를 바라보고 예. 저희도 끝까지 열심히 거리 편집국 나가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랑 오늘 한덕수 총리가 둘이 이제 위임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하면서 그동안은 우리 둘이 맞겠다 하는데 저는 한덕수 총리도 웃긴 게 이 12월 3일 날 계엄을 하는 국무회의 회의도 못 막았잖아요. 나는 반대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면 몸을 던져서라도 막고 물론 몸으로 직접 맞다이를 붙으면 한덕수 총리가 지겠죠. 근데 언론에 제보하면 돼요. 야당에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도는 들킬지언정 비상계엄 선포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우습게 하는데 사실은 운이 좋아서 지금 이런 상태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동원된 순간 확률과 통계로 보면 최소한 수십 명의 목숨은 사실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봐야 돼요. 운이 좋아서 지금 아무도 인명피해 없이 이렇게 됐고 만약에 12월 3일 밤 국회에서 누구 한 명의 계엄군이 흥분했더라면 물론 총알은 실탄은 장전되지 않고 탄통에만 가져갔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더라면 그리고 계엄이 며칠만 유지되면 우리 시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 광화문 여의도 나가서 집회를 했겠죠? 그럼 계엄군이 맞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확률 통계적으로 수십 명의 목숨은 그냥 잃는 테러예요. 근데 그걸 한덕수는 몸을 던져서 언론사에 못 막았고 언론사에 제보나 야당의 얘기를 해서라도 막았어야지 나는 반대했어. 이거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 게시판도 못 막는 사람이 무슨 이 위기에 이 위기 상황에 본인이 이걸 수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당원 게시판 하나 수습 못해서 몇 주가 갔는데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고 사실은 탄핵 소추를 통한 직무 정지가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나온 단독 기사인데요.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 어제 이제 들어갔고 하지만 자기는 탄핵에 반대표 던졌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다음에 명시적 조치가 없다면 다음 탄핵안은 찬성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하네요. 김준일 평론가 하실 말씀 있어서 아까부터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상황이 어떠냐면은 제가 이게 보수들끼리 지금 내전이 벌어졌다라고 한 게 지금 사실이에요. 지금 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한동훈이 권력 찬탈을 했다고 지금 친윤들이 반발하고 있고 예, 꼴값을 떨고 있다 이게 기사로 나오고 지금 윤상현 의원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권력을 위임한 거는 당에 위임을 한 거지 한동훈한테 위임한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어제 추경호가 사의 표명했는데 추경호 제추됐거든요. 지금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끼리 지금 권력 투쟁이 지금 세게 벌어졌고 또 하나 어제 지금 108명 투표를 했는데 투표장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9명은 가야 된다고 했고 99명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당론으로 지금 긴급하게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9명이 이제는 더 늘어날 거고 이제 더더욱 버틸 수가 없는 상황 아니면 당론은 따르지 않겠다 징계를 받더라도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내부가 완전히 권력 투쟁이에요. 그리고 탄핵 트라우마 보수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진짜 비겁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지금 이 당에서 국힘에서 해먹은 사람들이요 탄핵 다 찬성한 사람들이었어요. 정진석, 주호영, 뭐 권성동, 장제원 다 지들이 지들이 다 탄핵 박근혜 때 탄핵 찬성해놓고 본인들이 다 해먹고 탄핵 트라우마 운운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때 그나마 국힘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미래통합당이 아니야 국민의힘이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죠. 죄송합니다. 워낙 이름을 많이 하도 바꿔가지고 당력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그때 그나마 그 사람들이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수 세력이 온전하게 그나마 타격은 받았지만 다음에 이제 뭐 정권 교체도 하고 지금 부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때랑은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진짜 이게 보수가 좀 부활을 하려면요, 뭐 정권 내주겠죠. 지금 솔직히 이재명이 아니라 누가 나오면은 지금 뭐 이길 수 있습니까 보수가?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헛된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다음에라도 뭔가 이게 선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총선도 이기고 뭐 이러려면은 여기에서 현명하게 해야 된다. 누가 내란 세력을 뽑아주겠습니까?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현명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는 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친한 분들도 꽤 있고 그랬는데 정말 깊이 실망을 했습니다. 몇몇 의원들한테는.
제가 뭐 실명을 좀 얘기하면 뭐 아닙니다. 절대 저희는 네, 자유를 보장합니다. 김재섭 의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친한데 정말 현명하게 잘 생각하십시오. 게다가 도봉갑에서 나오는데 탄핵이 아니라 지금 내란을 찬성하고 지금 도봉갑에서 다음에 당선될 수 있나요? 김재섭이? 그러니까 좀 현명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영남에 있는 사람들이야 원래 그런 인간들이니까 제가 그러는데. 영남에 계신 독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 영남에 있는 일부. 그 몇몇 의원들 그런데 안 돼 수도권은 죽어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명확하게 의사 표현 안 하면요 영원히 안 돼요. 좀 현명하게 판단하십시오 진짜. 예. 네, 김종대 의원님 와중에 댓글창에 정의당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요. 이번 체포 계엄령에서 체포 명단에 왜 김종대가 없는지가 가장 미스테리다.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예, 명단에 없어 죄송합니다. 예, 좀 저도 조금 기대했는데. 예. 근데 그 계엄 상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계속 저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지금 그 퇴진이 늦어진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느냐? 대통령을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 정도로 낮추는 흐름하고 같이 가는 것이다. 지금 탄핵을 시키고 수사가 제대로 들어가면 내란 수사인데 이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직권남용 정도나 이런 쪽으로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지금 내란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그 친윤계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정권 초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그 조현천이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그 계엄 문건을 작성한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 계엄 문건에 대해 조현천을 미국에서 귀국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했다. 아예 저 수사 대상에서 빼버리고 대신 싼 거, 공금 유용한 거, 이거 싼 거 하나 끊어서 처벌을 했거든요. 그리고 계엄 문건에 관련됐던 기무사의 소광원 참모장 등 모든 사람들을 다 사면했습니다. 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도록. 사면한 사람은 윤석열. 예, 윤석열입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자기가 중앙지검장 할 때 이 수사를 했던 장본인, 계엄 문건 수사 장본인이 윤석열이고 그때 그거 사건을 배당한 게 동부지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부지청에 수사를 맡겼어요. 거기에다 조현천이가 육사 38기요. 김용현하고 육사 동기입니다. 또는 그 지금 뭔가 이 둘이 아예 그 육사 때부터도 절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둘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 최근에 조현천 씨가 여러 자리에서 눈에 띕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그 김용현이 계엄군을 출동시키는 이 작전을 지휘할 때 2개의 보좌 조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첩사거든요. 방첩사의 사이버 보안실이 이번에 상황실 역할을 했다고요. 그 안에 정보보안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과거 계엄 문건을 작성했던 팀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계엄 문건 작성했던데 가담했던 그 자들이 이번 내란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무혐의 무죄로 했던 것이 이런 짓 해도 되는구나. 법에 안 걸리는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간이 커져가지고 이번에는 실제 실행이 됐는데 그때 계엄 문건하고 똑같이 실행됐습니다. 똑같이. 그때 제대로 처벌 못한 게 결국 이렇게까지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매듭을 한번 못 지면은 그 업보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치르는 겁니다. 이번엔 반드시 제대로 처벌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내란죄에서만 벗어나려고 할 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이 시간 끌기는 정치 일정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어떻게든 내란죄를 일단 면책을 받고 이게 소위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돼서 바로 내란죄로 입건되는 것보다는 뭐 국가가 안정돼야 되고 공백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러면서 또 국가의 국격도 지켜야 되고 이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꾸미니까 지금 동부지청에서 얼마나 눈치를 보고 있냐면은 지난 나흘이 모든 증거인멸의 70~80%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 국회에 출동했던 일공수,
구공수의 부대 일지가 다 폐기됐다는 제보를 어제 받았습니다. 자료가 다 사라진 거예요. 전부 다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짜 인터뷰가 나오는 거죠. 사령관들이 나는 몰랐다. 이 인터뷰가 나오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는 그 인터뷰가 나오자마자 그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저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어제 밤에 김용현이가 자기 발로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통보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를 생각도 없었는데 자기 발로 오니까 긴급 체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걸 체포할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온다 그러니까 긴급히 검사들이 출동해가지고 조사하고 이제 지금 오늘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일련의 것들은 뭐냐면은 내란죄에 해당되는 증거를 없앨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국회에 그 계엄군 투입을 지시하진 않았다. 물론 거짓말인데 이 얘기를 일부러 언론에 흘렸어요. 그 이야기는 내란죄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은 고의성과 목적성이거든요. 나는 의도를 갖고 국회를 무력하기 위해서 이걸 목적을 갖고 했다. 이 고의성과 목적성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부터 방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끽해야 처벌받는 게 직권남용이나 뭐 이런 너절너절한 거 이런 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이 거짓말하는 사령관들하고 그 내란 세력들이 다 숨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드러나지 않은 그 배후 세력들,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죠. 사실은 그때부터 처벌하지 않았던 그 당시 기무사, 또 그때 정치군인 일파들이 이번에 절치부심해가지고 일으킨 게 이번 쿠데타란 말이에요. 이번에 같이 결합이 돼버렸. 이들을 다 가까이 해준 게 윤석열, 김용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면밀하게 보면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은 이러한 어떤 처벌의 강도를 완화시키고 수사를 지연시켜서 증거인멸 시간을 다 벌어주고 국방부는 지금까지 나흘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내란의 주모자들도 지금 아무런 어떤 직무배제라든가 어떤 증거 보존 조치가 현재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애매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질서 있는 퇴진의 실체 아니냐고 저는 거꾸로 질문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그 말의 숨은 뜻, 우리가 여기에 왜 속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도 널리 좀 이야기를 전파해. 한 가지만 뭐 더 하나만. 덧붙이면은 예. 그 10수, 9공수, 707 부대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셨지만은 실제로는 3공수도 출동을 했었어요. 근데 어디로? 국회로? 예. 예. 국회 사실은 거의 공수부대 절반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럼 수천 명입니다. 그랬는데 3공수가 오다가 우원식 의장 방맹이 두드리는 거 얘기 듣고 되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오고 있었던 부대도 있고 그다음에 방맹이 딱딱 4번 두드리는 순간 곽중근 특전사령관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거의 실신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막으려고 출동했는데 시간을 놓친 거거든요. 그 옆에서 다 본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까지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보십시오. 이런 것들 지금 다 하고 출동하던 부대들 부대 일지 다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 지금 없었어요. 증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는 그 거잖아요. 인터뷰 보고서 증언해 주는 거 그러니까 뭐 오늘 저녁부터 아마 단독 기사가 일부 나갈 건데 이런 상황들은 보면은 내란 행위가 있었는데 그 내란 행위 뒤에 며칠 이것이 지금 그냥 지나갔다는 거는 너무나 뼈아픈 겁니다. 너무나 뼈아파. 여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든가 더 이상의 혼란을 어쩌고 한다고 또 군의 사기가 중요하다고 지금 벌써부터 지랄 연병을 죄송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가를 잘 보시면은 그 속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내란 국가라 그러면 수치스럽지 않냐. 어떻게 적당히 좀 버무려 보자. 전 그런 의도라고 봅니다.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짧게 그 김용현이 왜 지금 검찰로 갔냐? 지금 경찰도 수사를 세게 하고 있고 검찰도 하고 있고 검찰에서 협조 같이 하자고 하니까 경찰에서 거부했거든요. 지금 검찰의 지금 특수본이요. 박세현이란 검사예요. 서울고검의 검사장인데 이 사람이 현대고 서울법대 나왔고요. 예, 한동훈의 정확하게 2년 후배예요. 예, 기수까지. 그러니까 한동훈은 27기고요. 사법연수원. 여기 박세현은 29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년 그 현대고등학교 서울법대. 그래서 이 사람을 앉힌 의도가 뭐겠냐? 왜 그리고 김용현은 지금 자수를 갑자기 해가지고 검찰에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검찰에서 해도 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런 증거인멸들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윤석열이 지금 있고 한동훈이 권력 이양받고 이거 시간 늦춘다고 하면 그 와중에 다 될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김용현은. 그리고 휴대폰 바꾸고 그리고 지금 그 텔레그램 삭제했다가 다시 해가지고 좀 증거인멸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급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리고 김주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상민만 탄핵할 게 아니라 지금 김주현도 빨리 탄핵해야 돼요. 박성재 장관. 아, 예, 죄송합니다. 김주현 예,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금 빨리 탄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속보로 들어온 게 이상민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보통 이 사의는 누가 받아들이는 거냐? 한동훈이냐 한덕수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시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규탄을 하셨던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보기에는 이 사의는 누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웃긴 거죠. 사의는 윤석열이라는 자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원래도 이제 이 내각과 관련돼서 내각을 통할하는 거는 어차피 국무총리다 뭐 이런 얘기를 대면서 정치적으로 이 한시 정권의 동의를 받고 한시 정권이 검사 맡은 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자가 그 기계적으로 도장 찍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가령 해외에서 뭐 예를 들면은 아마 지금 글로벌 왕따가 돼가지고 오지도 않을 것 같지만 해외에서 정상들이 안 와요. 여기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국가 원수로서 더 이상 이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를 전 세계가 알기 때문에 안 올 것 같습니다만 왔다 칩시다. 왔어요. 해외 정상 누가 왔어요. 오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한씨가 가서 지금 우리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뭐 이 상태 안 좋기 때문에 여기 우리 총리 한 씨나 아니면은 뭐 실세인 저기 권한은 없지만 당 대표 한 씨 만나시겠습니까? 뭐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도 그렇고 이제 김종대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한시 정권들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아까도 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수사와 관련돼서는 결국 뭐냐 직무정지가 안 됐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직무정지는 안 됐지만 다른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는 일단 한시들이 뭐 하자는 대로 하겠다라는 걸 구두로 약속을 해주기는 한 것 같아요. 그들만의 어떤 약속들을 볼 때. 그러나 뒤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통해서 뭘 하겠습니까? 자기의 범죄와 관련된 방어 행위를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한동훈 대표라는 분은 뻔하잖아요.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이 하루 이틀 해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직전까지만 해도 너는 게시판에 뭘 썼니? 네가 썼니? 네 배우자가 썼니? 뭐 이런 공격을 받던 사람이잖아요. 뭘 믿고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러한 딜을 성사를 시켰습니까? 뭘 믿고? 자기는 자신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이 내 밑에 줄을 설 것이고 수사기관이 내 손아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수사기관이라는 카드가 있으니까 이걸로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딜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설명하면 딜은 성사가 됐다고 한동훈 대표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딜이 성사가 됐다라는 건 뭐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 오늘 아침 MBC 보도에 의하면 6개월의 시간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6개월의 방어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검사가 피의자한테 야 6개월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갈 테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한시 정권의 본질은 그런 것으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이거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니까 계엄 해제가 4일 아침 되고
그날 저녁쯤에 여권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서 하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하게 되면 바로 대선이 되니까 어떻게 이걸 시간을 끌 수 있냐 방법으로 구속 수사. 그러니까 윤석열을 내란죄 등으로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직무정지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요게 최종 결론 나고 그 다음에 탄핵 소추에 들어가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고 그러면 시간을 좀 끌 수 있다. 요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 봄, 여름으로 넘어가면 아마 그때쯤 되면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제나 개헌을 통한 전반적인 제도를 고치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26년까지 지방선거가 있는 26년까지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대선을 최대한 미루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채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고서는 올라갔다. 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의 담화문에서도 뭐가 있냐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그 법적 책임이라는 말이 수사를 받겠다 이런 건데 아마 이 수사로 받아서 뭐 구속을 되든 어쨌든 요건 어떤 목적이냐면 탄핵은 막겠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이 가장 명백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거든요. 탄핵 소추가 되는 게. 근데 일단 탄핵 소추가 되면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사건 자체도 간단하기 때문에 탄핵은 너무 명백하죠. 심판에서 인용되는 건 너무 명백하고 그러면 대선이 뭐 한 이제 대통령 거리 뒤에 60일 안에 하게 돼 있으니까 뭐 한 넉 달 정도 뒤에 이뤄질 수 있는데 그건 맞겠다라는 거죠. 지금 그 여당의 생각은.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뭐 검찰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뭐 구속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구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 규정에 그러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약속이나 선언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본인을 사면할 수도 있어요. 헌법에는 권한대행이라는 명백한 표현도 사실은 안 나옵니다. 대통령이 권리나 사고가 됐을 때 권한을 대행한다라고만 표시되어 있어요. 권한대행이 명백한 뭐 어떤 직이나 규정이 있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근데면 대통령이 구속되는 거를 과연 권리로 봐야 되느냐 사고로 봐야 되느냐 한 번도 그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 논쟁이 생길 수가 있고 국민의힘에서 혹시 뭐 다음 주쯤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구속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사면권을 본인이 행사해요 특사권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타당하냐 어쩌냐 애매한 상황으로 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여기에 대한 명백한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절차인 탄핵 소추를 하고 그다음에 탄핵하는 과정이 가장 깔끔하다. 왜 이 너무 명백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3자 뇌물 등으로 해서 탄핵 소추가 되고 탄핵이 결정됐잖아요. 뇌물 사건은 여러 고위공직자를 해도 1년에 수십 건씩 일어납니다. 훨씬 더 많겠죠. 살인 사건 1년에 몇 건씩도 일어납니다. 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계엄은 45년 만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걸 왜 명백하고 분명한 위헌적인 행동을 왜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지 이건 이제 시민들이 막아야 되는 거죠. 나도 말 좀 해. 아니, 마이크 개수가 부족해서 예. 박 실장님 얘기 듣고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신 변호사님께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어요. 그러면 대통령직이 정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대통령직은 유지되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헌법 71조에 우리 박성태 실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의 권리, 그러니까 자리가 비워지거나 사고로 인할 때는 그 대행하는 순서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 이건 우리 입법자들이나 재헌 우리 이 의회에서도 상정하지 못한 개념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사고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권한이 정지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또 헌법 해석상의 논란이 또 붙으니까 가장 명확한 그쯤 되면 국회가 권한을 행사해야죠.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라는 자가 당을 사유화해놨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조직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동참할 정도로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고 있거든요. 앞서서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아니 근데 그게 우리의 발행 같은데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때문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기소됐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구청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잖아요. 계속 보고받고. 그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더라도. 그러니까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는 그걸 중지시키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구청장하고 이제 대통령을 또 단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 사안이 있어서 이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일 때는 국회가 의결해서 업무를 정지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이 이행을 안 하니까 이런 불필요한 지금 해석 논쟁까지 있는 것이고, 저는 참 이 국민의힘의 법률가들이 많거든요. 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의 3공화국 내지는 5공화국으로 인식이 저는 돌아간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육법당이라고 해서 사실은 육사 출신과 법률가들이 지금 다 이 판을 벌린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수많은 법률가들이 지금 있는데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까 대검에서도 뭐 직권남용으로 축소해서 수사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법이라는 잣대가 들이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우리가 합의한 개념, 내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내란을 눈앞에서 다 저질렀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지 못하면서 오히려 동조하는 이 현실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저는 느껴져서 이건 뭐 군말 필요 없이 국회가 당장 오늘이라도 저는 다시 한번 대통령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무정지 시켜야 된다, 저렇게 봅니다. 저도 법을 몰라서 변호사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법률 상담소처럼. 네. 저 네. 심리학을 3학년 2학기 때까지만 다니고 이제 그만둬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심리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 이제 정신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그 이제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직권남용이나 이런 건 사실은 임기 중에는 소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됐다고 하면 그건 내란이나 외환해제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구속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구속 기소가 됐다면 내란과 외환해제를 진 거예요. 거의가 아니라 혐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구속 기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란과 외환의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사고냐 이게 여부를 따지는 거는 사실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하나 그냥 소개해드리면, 제가 속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라는 법정 단체가 있습니다. 법정 단체에서 이제 어제 대한변협에서 성명을 냈는데, 어제 탄핵 의결하기 전에 당장 탄핵시키라고 변협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더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래도 법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변호사들이 모인 단체에서도 즉각 탄핵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응하는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은 위헌정당 해산을 당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잠깐만 첨언하면 위헌정당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 제소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걸 또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유화한 정당을 대통령이 해산을 하라고 제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전 그래서 차제에 다음에 개헌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소 권한도 저는 법률로 정해서 국민들이 뭐 한 30만 명, 50만 명 이상이 연설을 통해서라도 헌법재판소에 직제소할 수 있도록 전 이렇게 좀 제도를 바꿔야 될 것이다. 아주 엉성한 부분이 지금 우리 헌법에서 많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정말 미치광이 대통령을 상정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입법자들이. 그래서 이번엔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법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큰 질문을 저희한테 많이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진일 평론가가 할 말 있으셔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박세현이었나 그 검사 이제 들어온 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좀 간단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금 수사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직권남용 쪽으로 지금 검찰 특수본에서 가닥을 잡고 그쪽에서 지금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한동훈 측은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 권력 이양이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을 안 하면은 이게 합법적으로 안 되니까 일단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내란죄가 될지, 한동훈이 원하는 거는 이제 그런 쪽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나리오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계속 지금 친한들도 딴지를 걸고 있잖아요. 이게 뭐 꼴값 떤다, 이게 어떻게 권력 찬탈이지. 그러니까 윤석열을 구속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본인 한덕수한테 이렇게 약간 해석상으로 이양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으니, 그러니까 권한대행을 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 윤석열을 구속을 해야 되는 거는 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박성재 법무장관 윤석열 측은 직권남용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한번 되면은 내란죄로도 지금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지금 본인들을 살기 위해서 약간
간해보고 있다 이 정도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 입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 특수본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시나리오가 좀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를 잡으시길래 단아하게 네. 네, 됩니다. 예, 되네요. 예. 지금 오늘 검찰은 이제 직권남용해서 나중에 내란죄, 왜냐하면 내란죄로 직접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서 내란죄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상황이에요. 만약에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안 되면 우리가 바로 불과 1, 2주 전까지만 해도 정권 눈치를 보던 검찰은 당시 애완견이었잖아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있으면 다시 애완견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필요 조건이지만 절대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수사로 한 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수사가 간다고 해서 직무정지라는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통한 직무정지라는 이 트랙이 이걸로 대신할 수는 없다. 둘 다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이 수사 트랙도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이 탄핵이라는 거는요 누굴 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징계 재판이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주문도 그렇게 나와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면은 벌이 아니거든요. 그 직에서 나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징계 재판이라고 우리가 불러서 관할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단심제로 하는 거고 가장 유력했던 게 그 박근혜 대통령 파면 우리가 사례를 기억하면 되고요. 이 벌을 주는 거 이건 내란죄든 뭐 직권남용이든 무수한 범죄 혐의가 이 안에 다 농축돼 있는데요. 저도 본질은 내란이라고 봅니다만은 그 내란에 관한 것은 형사 벌을 주는 그러니까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 박성태 시장의 말씀대로 두 가지 모두 다 필요한 사안이다. 저도 두 가지를 양립 가능한 거기 때문에 둘 다 동시다발적으로 저는 진행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를 좀 낫네. 예, 오늘 아무래도 법률가이다 보니까 또 신 변호사님한테 질문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거예요라고 말을 했으면 아마 제가 잡혀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 이번 주에 펼쳐졌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의 전국을 예상할 때도 최악의 최악 혹은 그 이상을 좀 상상하면서 심지어는 본인이 스스로 사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박성태 앵커의 이야기까지도 귀담아 들어야 될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야기 들을수록 더 답답해지시긴 하겠지만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것은 또 앞으로의 시국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많은 분들의 지혜가 모여서 또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질문을 좀 플로우로 넘겨가지고 받으면서 이야기를 더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손을 좀 들어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가장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앞에 계신 분이 아주 빠르게 손을 들었기 때문에 저분한테 먼저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쭉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예, 저 서울에 살고 있는 소영주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어나야 되나요? 네. 질문을 저희 일어나야 몰래 온 되는데. 손님처럼 서용주 맥 정치연구소장께서 오셨는데요. 자 반갑게 인사 한번 네,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듣다 보니까 계속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지 물어보면 누구라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탄핵을 어제 부결시켰잖아요. 국민의힘이.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애들이 아빠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야? 말을 못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멀리서 오신 서영주 소장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함께 올라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네, 올라오시겠어요? 예. 그 사이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먼저 주실 분들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하는 아이의 질문에 박성태 실장님 따님이 심지어 어제 그리고 오늘 집회를 나간다고 하셨는데 뭐라고 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현재는 공석 상황이고 우리는 빨리 이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국가의 정체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미없네요. 근데 제 딸이 제 말을 잘 어떤 안 말을 들어요. 준비하셔가지고 예. 김진태 제가 평론가 얘기할게요. 바로 예. 대한민국에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은 김건희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하겠고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예.
아니 이거 어제 이틀 전역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서정욱 변호사랑 KBS에서 라디오에서 같이 방송을 하고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랑 자기가 통화를 했다. 아 이게 계엄 선포 이후에 서정욱 계엄 선포 변호사가 이후에. 김건희 여사 통화를 했다고요? 예,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는 진짜 몰랐다 계엄을. 나는 너무 억울하다. 하고 싶어서 전화한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이건 윤석열의 반란이다. 이거 농담 이거는 제가 붙인 거고요. 어쨌든 김건희는 그렇게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꽤 통화를 했는데 모든 내용은 한동훈 욕밖에 없었대요. 계엄 선포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는 서정욱 변호사와 통화를 하는데 계엄 이야기는 난 몰랐다라는 이야기 한마디 하고는 계속 한동훈 대표 예, 뭐 민주당 얘기 한마디 없었고 이재명 얘기도 없었고 아무 얘기도 없었고요. 한동훈 욕이 거의 80%였다. 그리고 18명에 대한 분노와 이런 증오, 그러니까 여기 탄핵안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예. 계엄 해제안 예, 계엄 해제. 죄송합니다. 근데 하도 계엄 해제안에 대해서 찬성한 18명에 대한 어떤 분노와 이런 것들을 쏟아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배자죠.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 부결시켰잖아요. 198표 나왔죠. 그 논리가 또 그거였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면은 나라가 무너진다. 국힘의 논리가 그거였거든요. 그럼 누가 이 나라의 통치자인지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예. 네, 이상입니다. 아이에게 이제 그런 답을 하시겠다는 김준일 평론가의 말씀을 들었고요. 저런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면 한시 정권이 오래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확실하게. 아직도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분노가 더 크다. 쌍으로 증오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사실 한동훈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잠깐 생면줄 연장시켜 놨다가 본인이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지금 굉장히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한동훈에 대한 증오가 이재명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보다 너무 강해요. 지금. 예. 사실 김종대 의원이 들어가지 않은 그 계엄 체포 리스트에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또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아니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 대통령이어야 되고 또 주권자가 진 이제는, 정답. 그렇게 얘기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어떤 폭정도 무정부보단 낫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정치 체제는 무정부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라크 전쟁 끝난 후에 이라크 상황이에요. 사담 후세인 때보다 더 나빠지거든. 지금 시리아가 그런 상황, 비슷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는 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왔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아나키한 상황, 그 무정부적인 상황은 모든 정치 체제 중에 가장 위험한 체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선뜻 떠오르지 않고 대답하기가 난처하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걸 질문하신 뜻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근데 저 좀 이미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그 생각을 마무리를 지으면 애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지? 그러면은 일단은 한 2주만 기다려봐.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해줘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2주 안에 끝낸다.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마스 전에, 그러니까 아까 그 시기를 얘기할 때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국민들에게 윤석열의 어떤 직무정지를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고, 보면은 4일에서 6일이면 됩니다. 한 번씩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2번을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12월 24일 전에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저는 통과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12월을 넘기지 않을까. 그래서 2주만 일단은 대답을 유보하자. 그 생각을 이제 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전 한동훈 대표 말 바뀐 것도 상당히 좀 보다가 우스웠는데 제가 한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엄이 반헌법적인, 그러니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그렇지만 탄핵은 막도록 하겠다. 명분은 국민들 지지층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 3일 전인가요? 최고위원회 발언이었는데 그 다음 날은 새로이 드러나는 정보에 따르면 방첩사에서 주요 정치인들을 구금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를 들었다. 아마 보도가 될 거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시급히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입장이 물론 탄핵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입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바뀐 사실이 뭐냐면 나 체포까지도 한동훈 대표 체포까지도 이미 알려졌던 거잖아요. 체포조가 있었고 실제 한동훈 대표방에서도 계엄군이 나왔고 그런데 과천에 있는 방첩사 벙커로 구금하려고 했다. 요것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체포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과천 지하 벙커에 나를 구금하려고 했다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시쳇말로 하면 빡친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본인이 구금되려고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국회가 군합발이 우린되고 총등 계엄군이 국회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탄핵은 막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안에 앱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대통령 만나서 한 얘기 그날이죠. 원래 이제 직무집행 정지가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했던 날 오후에 대통령을 만나서 그 다음날 조선일보 보도 보면 대통령이 널 체포하려고 한 건 아니야. 그런 지시는 안 내렸어. 이런 얘기를 주로 했다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한동훈 대표 가서 지금 45년 만에 계엄 선포하고 국회가 유린됐는데 대체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것만 하고 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앱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저는 그래서 쭉 그런 한동훈 대표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이분이 정치 지도자라고 볼 수는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한동훈 대표가 일단 메시지 자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를 냈고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실천하라고만 했었는데 보니까 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맡길 수가 없다. 예. 아니 근데 지금 방금 그 답이 나왔네요. 지금 속보로 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 오호룡 임명했어요. 대통령은 윤석열 맞습니다 지금. 예. 정지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 누가 인사를 낸 건가요 그러면은? 방금 예. 나온 속보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홍장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현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정원의 어떤 빈자리, 특히나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증언을 해주고 있는 인사이거든요. 이제 이분의 자리를 지금 채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정권의 빈자리를 여전히 지금 대통령이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참 답답한 뉴스가 쌓이고 있는데 질문들을 아까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 먼저 마이크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으나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치고 다음 정권에 새로운 그러니까 이 민주 진영의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또 다음에는 또 지역구에서 보수 대통령이 일어나면 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진짜 궁금한 건 그 TK 쪽에 있는 저는 지인이 없어요. 그래서 TK에 있는 지역구 그 주민이죠. 구민들은 정말 이 색을 바뀔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이거는 예전보다는 바뀌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도 너무 굳건하니까 이렇게 한 번씩 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투표 결과를 보면 또 저기구나 안 바뀌네. 그래서 20년 가까이 투표하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흡족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안 바뀌는 건지 바뀔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보수적인 유권자들도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변할 수 있는 것이냐, 투표 성향이. 예. 한 명한테 마이크가 몰아졌습니다. 2개 들고 이야기하시죠. 참고로 저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요. 당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TK 지역에서도 윤석열 잘못됐다 부정평가라든지 탄핵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아요. 70%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거 때만 되면 또 왜 또다시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주느냐 그거잖아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과 원한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웃으실 수도 있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보수 쪽 지지자나 보수에 계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또 다른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 그분의 정치적인 스타일과 지금까지 행보.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국정에 혼란이 생기고 정치 보복이 생기고 또 완전히 보수 진영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두려움과 원한 때문에
TK 지역에서도 이제 40% 정도는 민주당 지지율이 나오는데 그것이 50%가 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철우 경북지사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어쨌든 보수파의 진원지잖아요. 탄핵은 안 된다. 탄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도지사가 그런 것을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불안감, 두려움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큰 요인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또 다른 말씀만 드리면요. 그 보수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스토킹 하잖아요. 우리 장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TK 기반의 보수. 저는 먼저 여쭙고 싶은 게 보수가 그럼 뭐냐? 전 이거부터 먼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있잖아요. 진보 개혁 세력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DJ라고 하는 정신적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정당이 명맥을 갖고 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보수는 저는 늘 고민하거든요. 도대체 뿌리가 뭐지? 과거 독재의 후신에서 또 YS 대통령이 들어가서 민주화를 살짝 섞어 넣은 약간의 기회주의 정당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보수와 진보가 1대1로 붙으면 보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빼고 다 모이면 한 4대6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혁신의 피로도 떨어지고 그냥 민주당 못했을 때 반사이익 얻어가지고 뭐 속칭 대선 때 썼던 뭐 세대 포이론이라고 하면 우르르 모여가지고 이익으로 다 모여버리거든요. 이러니까 보수에서 배출한 대통령은 늘 실패하는 거죠. 그걸 지금 보수 쪽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정당의 의원들은 탄핵 트라우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장은 뭐냐면 그 불안감을 깨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민의힘, 보수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은 전 해산이 돼야 된다 봅니다. 근데 해산을 법률적으로도 시킬 수 있지만은 전 더 중요한 게 국민들이 다 보셨어요. 저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저는 계속 이제 국민의힘은 쪼그라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쪼그라들면서 정리가 되면 그 토양 위에 저는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전 정치 세력, 속칭 보수 세력이 다시 나와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만 인용하면 광주에서도 콩이면 부산에서도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이어야 되는데 왜 의미가 다르냐? 저 그 말씀을 지금 매우 공감하거든요. 왜 내란이라는 단어가 자기들이 사람 잡아낼 때는 내란 음모죄라는 혐의까지 씌웠으면서 실제 본인들이 내란을 저질렀을 때는 뭐 직권남용 아니야? 뭐 이따위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전 이게 비전과 가치 중심으로 지금 한국 정치가 정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자기가 보수라고 우겨요. 근데 전 우긴다고 보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라고 하면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제도를 신뢰하면서 안정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자라는 세력들이 보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그런 보수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당이 바로 서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더 드리면 그 탄핵이 되는 과정 중에서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의원총회를 했잖아요. 그 안에서 가장 발언을 많이 한 사람들이 TK 지역 의원들이거든요. 그들은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되고 당원들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경선을 하더라도 다 당선이 되는 후보로 당선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옹호하고 한동훈 대표를 대단히 압박을 했어요.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여러분에게 생중계했으면은요, 저 집단이 과연 제정신을 가진 집단이냐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그분들이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는 한 저는 보수 정당이 해체될 것 같지도 않고 쪼그라들어도 그냥 국민의힘이 TK, 일부 PK 이런 정당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주의 정당이 아니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하는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3석밖에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진영과 인물에 대한 서로 반감과 거부감 때문에 또 보수는 TK, PK를 중심으로 진보는 그 외의 지역으로 이렇게 좀 대립과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장소장, 예, 제가 한 딱 말씀 드리려고 드리면,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정치를 너무 쉽게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정치인들이요. 그러니까 지역 간의 반목과 갈등을 이용해서 지역을 나누면 당선되기 편하거든요. 당에서 줄 서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재단에 와서 우리가 기여해야 할 게 뭡니까?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여야를 막론하고 반목과 갈등의 어떤 정치적인 과실을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다른 지역에 가서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본인의 역량이 아닌 당의 역량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희생.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은 바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게 된다면 정치가 변하겠는데 이거는 또 이제 정치 제도의 개혁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한 또 자질 있는 정치인이 있을지 또 그런 제도를 합의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이번 그 윤석열이라는 정말 괴물 같은 정치인을 낙해한 따지고 보면 양 극단에서의 우리가 보면은 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런 게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아까 하신 말씀처럼 TK에서도 호남 사람이 당선이 되고 또 호남에서도 TK 사람들이 되는 좀 그런 구조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게 이제 비슷하게 2016년, 17년하고 흘러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에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사실 압도적인 촛불 민심으로 출범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정권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도 실패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된 거는 글쎄 이제 우리가 잘못된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것들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게 이제 보수 진영이 부활할 수 있는 저는 보수를 뭐 없애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수구 세력이 오히려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한민국이 지금 1987년 이후로 한 번도 개헌을 하지 못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후로 60번이 넘어요. 68회인가 개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필요하면 개헌을 하고 필요한 체제가 뭔지를 이제 수기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진영 정치와 지역주의로 인해서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당면한 거는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거. 그거는 뭐 속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거의 목표에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릴 필요가 없지만은 일단 윤석열을 끌어내리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더 나은 정치 체제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좀 이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4년 중임제가 됐든 뭐 의회 중심제, 내각제라고 불리는 의회 중심제가 됐든 이원 집정부제가 됐든 그리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하는 방식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권력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거를 다 담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개헌을 조금 더 의회 중심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 수시로 우리가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은 빨리빨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개헌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만들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권력 구조 말고도 개헌을 해야 될 게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이 국회 산하로 옮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원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는지를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렇게 대통령한테 많은 권한이 주어진 나라에서 감사원까지 그런 식으로 있는 건 아니고 미국처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거를 다 선거에 대선에 그렇게 하면은요.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또 윤석열 같은 사람 또 나오고요. 어떤 식으로도. 그러니까 뭐 사법 정의를 세우는 거는 매우 중요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미래를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세울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 전에 윤석열부터 끌어내리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승전. 예.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제 보수나 진보로 사람을 이분법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서영주 소장 말대로 사실은 그냥 진영으로 나누는 거는 정치인들이 편의상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지 세력을 더 쉽게 용이하게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미디어도 그런 게 강합니다. 그렇게 진영화하고 팬덤을 이용할 경우 훨씬 어떻게 보면 구축하기가 뭔가 생태계를 구축하기가 쉬워서 그런 거고 그런데 진보나 보수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복에 대한 방법론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의 진보 보수라면 그 차이 정도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우리는 그런 진영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그런 게 더 특히 이제 미디어 구조나 이런 것 속에서 더 심해지고 있는 건데 사실 그냥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예를 들어 보수에서 장 소장님 뭐 참칭 보수가 아니라 진짜 보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듣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진보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상식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래서 진보 보수로 너무 편가르기보다 사실은 상식과 비상식으로 서로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물론 편의상 또 우리 문화상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자꾸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뭐 탄핵하면 안 된다, 이건 보수라서 그런 게 아니라 꼴통이고 바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에 하면 너무 이게 사실은 지역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지금은 진영 갈등에 빠져 있는 게 좀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너는 보수라서 그래, 뭐 이런 얘기는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진보라서 그래요도 똑같고요. 사실은 상식과 꼴통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지역 갈등 문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TK 지역의 표심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이런 민주 진보 진영에서 많이 이제 했는데, 저는 첫째로 시간이 좀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그 지역의 표심 이런 문제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있는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역사적 경험이나 뭐 그 지역의 특색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해서 형성된 그 표심이라는 거는 또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정권의 이 지지율의 구성을 보면은 지금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지한다고 답변하는 사람의 연령대 70대 이상, 제가 70대 이상의 유권자들 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답변한 사람의 연령대 중에 많은 부분은 70대 이상,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TK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요게 과거에 그 지역적으로 공유하는 어떠한 경험, 그리고 연령대가 공유하는 어떠한 경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어서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경험이 축적되면 이러한 경험은 퇴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TK 지역에 계신 유권자분들도 연령대가 좀 젊고 이렇게 타 지역에 많이 왕래한 분들은 이게 정서가 좀 다를 거다. 아마 TK 지역에 아마 뭐 친인척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약간 느끼시는 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시간만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여러분이 하신 말씀에 다 동의하면서도 정치 문화에 관한 점을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데, 오늘도 봤어요. 오늘도 뭐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봤는데, 이 저를 포함한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정치 평론, 정치의 영역인 듯 아닌 듯한 영역이 정치 평론의 영역인데, 정치 평론에서 쉽게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가령 탄핵, 윤석열 탄핵하자라고 얘기하면은 보수 진영에서 온 어떤 평론가, 장 소장님은 아닌데 보수에서 온 평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재명 정권 되는 것이 더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했는데, 본인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본인 진영에 대한 어떤 방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더 잘못했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느 진영이나 비슷한 논조의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본인에 관한 얘기를 했으면, 본인 진영에 관한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너네가 더 나쁘잖아, 그리고 너네가 되는 것보단 낫잖아, 너네가 정권 잡는 것보다는 낫잖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논리에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탄핵하자라고 얘기했더니 이재명 대통령 만들게 하자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유권자들도 그런 논리에 익숙해지니까, 아 그래 이재명은 정말 나쁜데 이재명 대통령 만들게 하면 안 되니까 윤석열 탄핵은 막아야 되겠어, 이런 정서를 공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논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더욱 이재명은 악마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제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뭐 이제 정당화할 수 없으니까는 더 이상 못 하겠지만은, 뭐 다른 어떤 이 보수의 대권 주자가 한 20년 30년 지나서 멀쩡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마 이쪽 진영에서도 그 사람을 악마화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표심들이 작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작동할 때 우리 스스로가 성숙한 유권자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경고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게 탄핵에 대한 뭐 찬반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탄핵을 만약에 반대하고 싶다면 이재명이 되는 게 싫다, 이게 아니라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절단난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탄핵을 반대해야 되는 그 내적인 어떤 논리를 얘기해라. 이거를 우리가 유권자로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민주주의의 참여자로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옐로 카드를 딱 내밀 수 있을 때 그런 지역 감정의 문제 이런 것도 극복할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김종대 아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만약에 뭐 팬덤이나 상식의 문제 이런 걸 따지자면은
그건 뭐 민주당도 비판받을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죠. 그 윤석열이 지금 문제라 그러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이미 거대한 퇴행은 시작되고 있었고 그걸 막질 못하니까 윤석열이 나온 거거든.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물러간다고 해도 이걸 다시 우리가 어떤 그 생산적이고 조금 더 좋은 정치로 돌려 세우지 않으면 제2, 제3의 윤석열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 촛불항쟁으로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웠는데 왜 윤석열이 나왔느냐, 이건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촛불항쟁으로 5당 체제가 성립이 됐는데 그때 민주당이 이제 협치를 포기하고 그 새누리당이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바른정당이 나왔는데 이걸 방치해 놓으니까 다시 나중에 새누리당으로 복귀해 가지고 기사회생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순간 보수 혁신의 길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겁니다. 그리고 기득권 정치로 다시 그 탄핵 이전으로 되돌아간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놔둬서 결국은 윤석열 현상까지 나왔다. 이 교훈은 뼈저리게 학습하고 지금 되새기지 않으면 자칫 또 역사가 계속 또 무한 반복이 되는데, 사실은 그 시절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우리가 했던 실수들, 또 협치와 어떤 그 연합의 정신을 잊어버렸던 거, 이것이 우리가 치르는 어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명히 촛불은 보수 진보가 같이 했던 거고, 이거는 어떤 제 정당이 힘을 합쳐서 국회의원의 80%가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초기 지지율 80%는 촛불의 지지였어요. 그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촛불의 지지율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다수파 연합이 지금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의 다수파 연합으로 탄핵 연대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 탄핵 연대가 차기의 새로운 정치를 책임질 주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얘기가 그냥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여기서 보니까 정작 주권자 다수는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촛불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때 광화문에 그 촛불을 든 분들 중에 한 여론조사는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역사의 지평을 여는 새로운 다수가 형성되고 있다는 이 시점에 왔을 때 이 연대와 연합을 차기의 정치개혁으로 이끌어 갈 때 성공하는 거지, 그걸 못하면 또 제2, 제3의 윤석열이 또 나옵니다. 뭐 TK, PK 이런 얘기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놓쳤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하늘이 내려준 기회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좀 우리 정치를 참 크게 한번 다시 설계하고 혁신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면, 질문하신 어떤 그 취지가 이런 식의 왜 이런 갈라지는 프레임이 생기냐, 이걸 돌파해서 우리 꼰대 세대가 아니라 이젠 아이들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 줘야죠. 네,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예. 저희가 많은 과제를 짚어주셨는데요.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자 하는데, 가장 앞좌석에서 VIP는 아니지만 저희 대표가 손을 드셨네요. 마이크를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유튜브 생중계로 나가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 없이 말씀하시면. 네. 예. 마이크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예, 이게 지금 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그 국정원 1차장을 지금 바꿨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 홍장원 전 1차장의 그 증언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전국이 급변한 측면이 있었는데, 1차장을 지금 이렇게 갑자기 임명을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 그 김종대 전 의원은 짐작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뭐 그와 관련된 증거를 또 없애려고 한달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눈에 띄는 그 증언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물타기 증언, 굉장히 그 논리 구조를 보거든요. 그것하고 1차장을 바꾼 거하고는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일단은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그 우크라이나 특사단장으로 갔던 인물이고 이 정권의 핵심 멤버입니다. 근데 도저히 양심상 안 돼서 그때 거부하고 한동훈 대표한테 이제 진실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조태영 국정원장이 지금 그거를 다시 물타기하면서 깔아뭉개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첩사가 제 생각에는 여인영은 저자는 뭔가 야심이 있었던 자란 말이에요. 이번에 계엄 사태를 통해 가지고 아마 전두환을 모델링하고 있고 충분히 그랬다. 그리고 그 배우 세력이 있어요, 사실은. 그 대수장이라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차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들 방첩사와 홍장원 1차장으로 연결되는 요 라인을 대통령은 크게 의존하려고 했는데 의견 대립으로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체한다는 뜻은 일단은 홍장원은 배신자로 봤던 거죠. 배신자로 보고 이탈한 세력으로 보니까 지금도 이제 제거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1년에 여인영이 지금 저기 뭐 그때 방첩사 간부 회의했던 거는 뭐 북한 풍선 때문에 한 거다. 뭐 훈련용이었다. 벌써 시나리오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홍장원은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우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대통령의 생각을 제가 보면은 이거예요. 내란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몇몇 그 고의적으로 했던 그 체포라든가 이런 거에 고의성이나 목적성만 지우면 자기는 내란죄 처벌 안 받는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하기 전에도 했던 검토입니다. 대통령실 용산에서. 그래서 요게 다른 인물이 내가 어떤 새로운 인물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굉장히 이런 면에서 미묘한 면인데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한마디만 더 붙일게요. 그러는 와중에 국방장관도 새로운 내정자를 지금 저기 최병혁이라는 장군을 지금 내정했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이 자는 김용현만 하더라도 일이 잘못되면 뒷수습하는 잔머리는 있었다고. 그런데 최병혁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자가 장관이었으면 틀림없이 발표했습니다. 틀림없이 발표했다. 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은 역시 대한민국 소 장군단 모임 출신이고 저기 김용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위한 서울 안보 포럼 또 이사장이고 같은 시기에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했고 이런 어떤 그 경력이 있는데 제가 이분들 주변을 취재해 보면은 여기도 내란 세력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홍장원 후임, 뭐 김용현 후임 계속 이어지고 있다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중간에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탄핵이 안 되면은 이 부분은 계속된다고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에서 저기 개입을 못하니까 뭐 이거는 뭐 위임하거나 당이 정결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이건 대통령밖에 할 수 없는 업무거든. 그러니까 진행이 된다는 거죠. 네. 그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누가 대통령에게 이 계엄을 선포해야 되느냐, 계엄을 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공식적인 라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시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박장대소를 이번 보시면 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예, 다가오는 이틀 후. 박장대소를 예. 보시면은 제가 대통령이 어떻게 이 계엄을 인지를 하고 시행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 실체가 누구냐, 주범이 누구냐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화요일 날 박장대소를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 수요일에 또 정치 풀악셀에서는 김종대 의원님이 추가 취재해 오신 아까 말씀하신 빈 부분을 채워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하나 받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끝인사 그 앞으로의 전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좀 시민분들의 걱정이 많으신데 여기에 대한 나 시민의 개인은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좀 더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손을 크게 들어주신 분이 계신데요. 예.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단도직입적으로 그 박근혜 저기 우리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를 2표 차이로 못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탄핵도 뭐 8표인가 이렇게 못 했는데 그 2표라는 건 상당히 정말 민주당 쪽에서의 정치력을 의심할 수 있는 매우 안타까운 표차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연 민주당에서 지금 8표라는 그 탄핵
찬성표를 그 포섭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없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김건희 특검법이 이게 딱 표결을 발표하기 전에 말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다는 식의 그 표정이었고 태도셔서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김건희의 이런 많은 것들은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본인들의 개인적 이득을 떠난 거니까 이거는 통과를 해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었는데 그조차도 부결을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올라올 때는요 거부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금 분리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만 집중하고 10일 정도의 김건희의 특검법을 올렸다면 이게 저는 김건희 특검법 부분들은 통과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좀 전략적인 아쉬움은 있으나 다음번에는 이게 대통령의 탄핵 소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단지 좀 빨리 처리가 안 돼서 이게 좀 아쉬움이 있으나 뭐 2주 안에 그러니까 이달 안에는 모두 다 해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요. 뭐 일단은 좀 민주당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은 다음번은 반드시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서요. 뭐 좀 분통이 터지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퐁당퐁당으로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면서 유튜브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와주신 분들과는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도 오늘 참 마음은 무겁게 왔지만은 또 와서 우리 시민분들의 얼굴도 또 공개 방송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방송하니까 너무 참 좋았고요. 참 어려운 시기인데 저는 이것도 다 지금 겪어야 될 우리 사회가 저는 감당할 수 있고 또 겪어야 될 전 이유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이 저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계기가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한 축이 뭐 보수라는 이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수구 세력이죠. 보수를 표방했던 그 세력들이 무너지면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정치에 있어서는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되는 저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요.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의 책임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것 외에는 저는 정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더 많이 참여하시고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주셨던 분의 답변을 제가 할 자리는 아니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칠 텐데 민주당은 협상력이 매우 떨어졌어요. 예, 2016년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어떻게 박근혜 탄핵을 저쪽 새누리당 사람들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표를 확보했던 그 과정들이 시사인 인터뷰였나요? 예전에 굉장히 잘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고 최근에도 왜 8표를 확보하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탄핵을 하느냐 표결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비판도 했거든요. 협상력이 떨어진 거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온전히 민주당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훨씬 더 극단적으로 됐어요. 그리고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한 양극단의 진영 증오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더 이상 아무리 합리적인 얘기라도 저들의 얘기에 할 수 없게 응할 수 없게 이렇게 지금 완전 교착 상태에 있는 건 맞거든요. 굉장히 안타깝다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 상황은 정당에게 완벽하게 의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저는 왔다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나라가 국난이 벌어졌을 때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고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참 힘드시겠지만은 집회 나가셔야 되고요. 가장 무엇보다도 약한 고리들이 있어요. 저는 김재섭 의원을 제가 직접 호명한 이유는 사실은 이 김재섭 의원이 가장 양심이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김재섭 의원 지인들이 있으면요 전해 주시고요. 당원들이 있으면은 김재섭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충분히 그럴 분들한테 연락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거 다 망합니다. 진짜 나라도 망하고요. 국힘이 망하는 건 말할 거 없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다면은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좀 더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인가 모르겠어요. 이거 무능한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 추운 날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정치하는 사람들 참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바보도 답답했는데 바보가 미쳐버리니까 이걸 가둬야 되는데 원래 바보가 미치면 이게 정답이 없어요.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엊그제 이게 어제 통과됐어야 정말 밤잠을 좀 편안하게 주무셨을 텐데 조금만 참으시면 밤잠 편안하게 주무시고 추운 겨울 거리도 안 나오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시작이지만 그 끝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추운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전 보수의 입장을 지지를 하고 보수에서 정치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진영을 넘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수도 까고 진보도 까고 다 까는 그런 평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사인 이수기 대표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박장대소 하다 보면 댓글을 보면은 제 생명이 자꾸 단축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생명수당과 위험수당을 출연료에서 조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생명수당, 위험수당까지 나왔는데, 네. 국민의힘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쵸? 민주당이 설득을 해서 뭐 이렇게 상식에 걸맞는 그런 투표를 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라는 이제 비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계엄 선포 이전까지는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탈표의 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한시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야, 이 대권이 어디로 가는 거냐, 이 야합과 관련된 이 논의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고기를 어떻게 나눠 먹을 거냐, 이 논의로 들어간 순간 민주당과 이 민주당이 기대하는 상식에 의거해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거냐라는 그러한 정치는 국민의힘에 없다. 저 방송 중에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대표 얘기도 그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할 것처럼 하는 말을 이제 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했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순간 그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탄핵에 찬성하는가 봐 라고 생각해서 잠깐 안심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개와 늑대의 시간이에요. 개처럼 제가 개를 욕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이제 프랑스어인데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귀여운 개인 줄 알았는데 늑대더라 이거지 않습니까? 어둑어둑해서 안 보여서 우리 집 개인 줄 알았는데 늑대였구나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군과 적이 구분이 안 되는 시간, 그렇지 않습니까? 늑대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동훈 대표 계산은 일관됐던 거거든요. 이 상황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도권을 잡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한 게임을 만들 거냐, 요거였지 않습니까? 이 개와 늑대의 시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탈표의 요 의미는 이탈표가 일부 나왔다 이렇게 보지만 한동훈 측의 계산이 한동훈 내의 계산이 지금 엇갈리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에게 목줄 하나 더 채워줘야 된다와 아니다 지금 딜이 됐으니까 김건희 특검도 막아줘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계산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평론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탈표가 이 정도 나온 거지 이것 외에 무슨 양심이 그래도 김건희 사건은 좀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아? 이런 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협상력이 영향을 미치는 국면 자체가 아니었던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윤석열의 이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이 행위에 대한 국민의힘의 감수성이 저는 너무 아니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 입버릇처럼 얘기를 해왔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을 근본적으로 파괴한 것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서 총선 결과를 부정하기 위하여, 총선 결과를 뒤엎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를 공격을 하고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잡아간 다음에, 심지어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도 당대표라는 이유로 잡아간 다음에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 끌려가서 무슨 짓 당할지 모르는 거였던 상황입니다. 뭐 제가 뭐 진지한 얘기하면서 약간 우스개를 섞자면 모자를 벗어야 됐을지도 몰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예, 알겠어요. 예. 드리려는 말씀은 그 정도의 민주공화국을 파괴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와야 될 얘기,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한 대선을 치를까, 어떻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는 일단 이것을 중단시키고 나서 이 윤석열이라는 독재자, 이건 독재자지 않습니까? 독재자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독재자의 통치를 중단시키고 나서 해야 될 논의와 생각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여러 가지 계산 주판을 튕기고 나서 이번에는 탄핵을 받고 지금 일단은 윤석열에게 뭐 이걸 뭐 증거인멸을 하든지 말든지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좋은 게임에서 스타트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고 거의 이제 파시스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계엄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파시스트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추운 길거리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질문하신 분 얘기로 답을 하면 일단 지금 분명히 정치가 실종되는 건 맞잖아요.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뭐 21대 국회도 그렇고 22대 국회도 그렇고 특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책임이 훨씬 크지만 저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도 이 정치 실종의 시대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그 탄핵 그 정족수를 다 못 채우는 부분에도 어쨌든 민주당의 부족한 정치력도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더 국민의힘이 이 계엄 사태를 묵인하고 지나간 건 이건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윤리, 기본적 의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무슨 황당한 비상계엄입니까? 근데 이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더 정확히 말하면 단죄하지 않고 간다는 거는 사실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장 앞에 부끄럽게 이걸 맡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결국은 스스로 부끄러워서 못 견딜 거라고 보는데 빨리 벗어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예,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요. 통상 안보 전문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사회에 닥칠 위험을 미리 경고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 사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어떤 한 인물을 딱 찍어가지고 이 공직에 있는 인물을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분명히 사고 친다. 이렇게 말했던 딱 한 명이 김용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장 할 때부터 장관 올 때는 뭐 일부러 제 채널에 특집 방송까지 해서 정말 위험한 인물이다.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인물은 오직 김용현 하나밖에 없어요. 예상했던 대로 고소가 들어오더라고. 고발이 뭐 명예훼손 들어오는데 경찰 조사하러 가가지고 변호사 뭐 입회도 없이 들어가서 이 사람은 정말 큰일 낼 사람이라는 걸 난 윤석열 대통령한테 알려드리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공은 자기가 차지하고 책임은 부하한테 미루면서 점점 야심이 깊어지는데 이 사람은 한이 맺힌 사람이고 그래서 위험한 짓을 하고 자기가 모시는 사람은 신으로 한다. 권력에 대한 환타지가 너무 강하다. 그런데 국방장관까지 오게 되면은 대통령 등에 업었지. 경호처장 한 측근이지. 이게 위험한 게 아니고 뭐가 위험하냐 해가지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진술하니까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 명예훼손할 의도가 있다고 진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소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이런 거를 알려야 된다 그러면 진술 줘서 볼 거 아니냐 김영현도. 그러니까 진짜 착착 기소 의견으로 올라가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라도 해야 될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지금 나를 변호하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불행한 예감은 맞더라고. 이게 지금
저로서도 참 당혹스러운 건데 경고만 하려고 했는데 그 경고가 현실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상황을 이제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정치가 어떻고 뭐 무슨 뭐 진보가 어떻고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위험 요인을 경고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사회에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상황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듣지는 않아도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에 나름대로 이렇게 그 계엄 사태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저는 김민석 최고위원부터 계엄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항상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지. 이 예방주사 백신이 없었다면 완전히 멘탈이 나갔을 거라고. 너무나 엄청나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그래도 아주 훌륭한 그 결과를 저는 일단 계엄 해제를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설마 계엄군이야. 저 사람들은 이 계엄할 때 실패한다는 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완벽했거든. 그리고 실제로 주말에 했으면 성공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여의도 주변에 술 먹는 의원 보좌관이 되게 많았다고. 그래가지고 먼저 담 넘어오는데 전부 술 냄새가 나는 거야. 그리고 술김에 싸우니 더 잘 싸워. 여기에다가 했는데 주말에 여의도는 완전한 유령 도시거든요. 이런 것에다가 눈이 왔습니다. 눈발이 날렸어요. 그래서 헬기가 제때 못 뜬 거예요. 기상 여건 때문에. 2500년 전 손자병법의 장수는 날씨와 지형을 살피라고 돼 있는데 그대로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기본에서부터 실패하면서 후속 조치가 안 되고 지휘 혼선이 있어가지고 안 된 거지.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성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걸 막았다는 우리 자신한테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 계엄을 막은 거를 축하드리고 전 세계 실패하는 군사 쿠데타 보셨습니까? 더군다나 무얼 때려 없는 전복하는 쿠데타도 아니고 치니 쿠데타가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45년 전 그거는 전복 때려 없는 쿠데타였잖아요. 이거는 다 가진 놈들이 하는 치니 쿠데타예요. 실패할 수가 없는 쿠데타라고. 그걸 우리는 물리쳤어요. 그것도 불과 413분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놀랍도록 우리가 엄청나게 강해졌구나. 그리고 또 민주당의 적절한 경고가 있었고 누군가는 이걸 관찰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대비한 결과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계엄 해제가 되는 그때 정말 한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밤을 새웠는데도 잠이 안 와. 그런 정도로 정신이 말짱하고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 오신 뜻을 제가 잘 압니다. 이것은 지난 며칠간에 우리가 겪었던 그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기념하기 위함이고 더 좋은 그 정치를 하기 위한 열정과 결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 해오셨다는 말씀드리고 아낌없는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6분들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저희의 역할이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사인 유튜브, 시사인 지면 잡지 모두 좀 큰 응원해 주시면서 끝까지 이 상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6분한테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7분이시죠?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